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방송작가입니다. 이번 사연은 암 선고를 받은 날 남편에게 쓰레기 봉투와 함께 길바닥으로 내던져진 한 여성의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25년을 종처럼 일하며 남편 뒷바라지만 했던 그녀가 왜 이런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된 걸까요? 그리고 그 끝엔 어떤 반전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바로 함께 들어보시죠. 그날 제 거실 바닥에는 하얀 알약들이 우두두 떨어져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목 수술을 앞두고 하루라도 걸으면 안 된다던 그 독한 약들이요. 저는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그걸 하나하나 줍고 있었죠. 갑상선 암이라더니 목소리도 잘 안 나와서 꺽꺽거리는 쇳소리만 내면서요. 그런데 갑자기 제 손등 위로 묵직하고 차가운 감각이 느껴지더라고요. 고개를 들어보니 제 남편 옷장식에 번쩍이는 가죽 구두굽이 제 손등을 지리기고 있었습니다. 야, 이 암 환자야. 너 죽을 날 받아놨으면 곱게 가야지. 왜 남의 새 출발하려는 자리에 재를 뿌리고 지랄이야? 그 인간 입에서 나온 말은 제 목을 죄던 암세포보다 더 지독했습니다. 그 옆에는 제 딸뻘이나 될까 싶은 젊은 여자가 팔짱을 낀 채 껌을 쫙쫙 씹으며 저를 내려다보고 있더군요. 조혜리. 그 물건이 우리 집에 발을 들인 건 제가 암 선고를 받은 지 정확히 일주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서 25년 넘게 국밥집을 운영하며 남편 빚 갚는 데 청춘을 다 바친, 이제는 이름보다 암 환자로 불리는 게 익숙해진 54세 정선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이 부끄러운 이야기를 털어놓는 이유는 사람이 어디까지 추해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추악함이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 보여드리고 싶어서예요. 그날 우리 집 거실은 마치 가구 전시장 같았습니다. 제가 평생 아끼고 닦던 낡은 소파는 이미 베란다 구석으로 밀려나 있었고 그 자리엔 번쩍이는 수입 가구 카탈로그가 펼쳐져 있었죠. 오빠, 이 침대 어때? 이태리 가죽이라는데 우리 신혼 침대로 딱일 것 같아. 그치? 혜리라는 그 여자가 콧소리를 섞어가며 창식의 팔에 매달렸습니다. 남편은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표정으로 그 여자의 허리를 감싸 안더군요. 제 눈앞에서요. 아픈 아내가 바닥에서 약을 줍고 있는데 그 인간들은 새로 드릴 침대 사이즈를 재며 깔깔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래, 우리 혜리가 좋다면 그걸로 해야지. 야, 정선이, 너 들었지? 내일 이 침대 들어오니까 오늘 안으로 네 짐 다 빼. 신내나는 고물차 같은 건 이제 내 인생에서 폐차시켜야겠으니까. 저는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목소리가 안 나오니 가슴만 쥐어뜯었죠. 남편은 제가 국밥 배달하며 모은 제 수술비 통장까지 이미 가로챈 상태였습니다. 25년 전 노름빚에 쫓겨 야반도주하던 그 인간을 걷어서 사람 구실하게 만든 게 누구인데, 시장 바닥에서 발바닥이 갈라지도록 뛰며 그 인간 사업자금 대준 게 누구인데, 이제 쓸모가 없어졌다고, 병들었다고 저를 쓰레기 취급하는 그 인간을 보니 피눈물이 났습니다. 어머, 언니, 표정이 왜 그래요? 무섭게. 오빠, 저 언니 눈 좀 봐. 나 밤에 잠 못 잘 것 같아. 혜리가 무서운 척 남편의 품으로 파고들자 창식의 눈빛이 돌변했습니다. 그는 제 멱살을 움켜쥐고 현관 쪽으로 질질 끌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목 수술 부위가 쓸리면서 비명이 터져 나왔지만 그 인간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야, 좋게 말할 때 나가라고 했지. 너 여기서 죽어서 내 집값 떨어뜨릴 일 있냐? 재수없게 암 환자 붙어있는 꼴 더는 못 봐.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복도에는 이미 제가 쓰던 낡은 옷가지들과 세면도구가 담긴 검은 쓰레기 봉투 2개가 휑하니 놓여있더군요. 남편은 저를 문 밖으로 내팽개쳤습니다. 바닥에 처박힌 제 무릎에서 피가 배어 나왔지만
그 인간은 제 약봉지를 한 움큼 집어들어 복도 바닥에 뿌려버렸습니다. 아, 이것도 다 가져가! 네 약이니까 네가 다 먹고 뒤지든 말든 알아서 해. 아, 그리고 이혼 서류는 법원에서 보낼 테니까 도장이나 찍어. 수술비? 야, 그건 내가 너 뒷바라지 한 값으로 퉁친 셈 쳐라. 나도 이제 좀 사람답게 살아보자. 철컥 하는 소리와 함께 육중한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문 너머로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빠, 너무 멋있다. 당연하지. 이제 우리 세상이야. 복도등이 깜박이다 꺼졌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저는 흩어진 알약들을 손으로 더듬어 찾았습니다. 목에서는 쇳소리가 섞인 울음이 터져나왔죠. 비참했습니다.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감정은 경멸이었습니다. 오창식, 네가 감히 나한테 이럴 수는 없어. 내가 너를 어떻게 챙겼는데, 내 손가락 마디마디가 왜 이렇게 굵어지고 휘어졌는데. 저는 그날 밤 차가운 아파트 복도바닥에 앉아 결심했습니다. 이렇게는 못 죽는다고. 아니, 죽어도 저 인간들이 피눈물을 흘리는 꼴은 보고 죽겠다고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인간이 왜 그렇게 갑자기 당당해졌는지. 그 수입 침대와 명품 옷들을 살 돈이 어디서 났는지 말이죠. 그 인간이 애군을 막아준다며 안방 금고 깊숙이 숨겨둔 그 낡은 복주머니 속에 제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을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차가운 복도 바닥에 앉아 흩어진 알약을 하나하나 줍고 있는데 문득 제 손이 보이더라고요. 마디마디가 툭 붉어져 나오고 손톱 밑은 국밥 육수를 하도 만져서 그런지 늘 거무튀튀하게 죽어있는 그 못생긴 손 말이에요. 그 손을 보고 있자니 25년 전 남편이랑 처음으로 식당 문을 열던 날이 생각나서 가슴이 미어지더군요. 그때 우리는 정말 가진 게 없었어요. 단칸방 보증금까지 빼서 시장 구석에 테이블 4개짜리 국밥집을 차렸죠. 개업 첫날 손님이 하나도 없어서 둘이 나란히 앉아 식어 빠진 국밥을 나눠 먹으면서도 행복했어요. 남편은 제 거친 손을 잡으면서 선이야, 내가 나중에 네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줄게. 금가락지 10개는 끼워줄게. 라고 약속했었죠. 그 말을 믿은 제가 바보였을까요? 저는 그날 이후로 정말 25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불 앞에서 국밥을 끓였습니다. 여름이면 40도가 넘는 가마솥 열기 앞에서 땀을 비오듯 흘렸고 겨울이면 찬물에 고기를 씻느라 손등이 다 터져서 피가 맺혔어요. 그렇게 번 돈으로 남편이 친 사고들을 수습하러 다녔죠. 이 인간이요. 겉멋만 들어서 친구들한테 보증서 주고 사업한답시고 사기당하고 나중에는 노름에까지 손을 댔거든요. 제 앞으로 온 사채빚만 해도 수억이었어요. 시장 사람들이 저보고 선이 저거 전생에 오창식한테 큰 빚이라도 졌나 보다 라며 혀를 찼죠. 빚쟁이들이 가게에 들이닥쳐서 행패를 부릴 때도 저는 남편을 숨겨놓고 혼자서 그 수모를 다 당했어요. 제발 가게 물건만은 부수지 말아주세요. 제가 어떻게든 갚을게요. 라고 빌면서요. 그렇게 25년을 종처럼 일해서 그 많은 빚을 다 갚았고 이제 좀 살만해지니까 이제 우리 딸 지민이 시집 보낼 미천 좀 마련하나 싶으니까 저한테 암이라는 놈이 찾아온 거예요. 갑상선 암이라는 진단을 받은 날 저는 병원 복도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내가 죽을까봐 무서워서가 아니라 내가 아프면 저 철없는 남편 밥은 누가 챙겨주고 우리 가게는 어떡하나 그 걱정 때문에요. 정말 미련하죠? 집에 돌아와서 떨리는 목소리로 남편에게 말했어요. 지민 아빠, 나 목에 뭐가 생겼대. 수술해야 된대. 그런데 그 인간 반응이 뭔지 아세요? 위로는커녕 밥상머리에서 수저를 탁 내려놓더니 인상부터 쓰더라고요.
야, 너는 무슨 애가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그 나이에 암에 걸리냐? 재수없게 시리. 그게 첫마디였어요. 그러더니 곧바로 묻는 말이 그래서 수술비는 얼마나 드는데? 보험금은 받을 수 있는 거지? 였습니다. 제 가슴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저는 제가 병원 다니느라 집안일 소홀해질까봐 미안해서 아픈 몸을 이끌고 남편이 좋아하는 갈비찜까지 해서 내놓았죠. 그런데 그 인간 갈비가 질기다며 그릇을 집어던지더군요. 암 걸려서 손끝에 힘도 없냐? 이따위 걸 밥이라고 내놔? 라며 소리를 지르는데 그때부터 이 인간이 사람이 아니라 괴물로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무렵부터 남편의 태도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평소엔 용돈 몇만 원에도 쩔쩔매던 인간이 갑자기 비싼 양복을 빼입고 다니고 매일 밤마다 술이 떡이 돼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는 야, 암 환자랑 한 집에 있으려니까 공기가 탁해서 숨을 못 쉬겠다. 너 그냥 요양원이나 어디 산속으로 좀 꺼져주면 안 되냐? 라며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을 쏟아냈죠. 그때는 그저 바람이 났거나 아니면 제가 아픈 게 싫어서 정이 떨어졌나 보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 우연히 거실에 나갔다가 안방 문틈으로 남편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혜리야, 걱정 마. 그 할망구 이제 수술비도 없어서 곧 길바닥으로 나앉게 생겼어. 내가 통장 다 압수했거든. 조금만 참아. 우리 이제 이 구질구질한 동네 떠나서 좋은 데로 가는 거야. 내가 집 알아봐 놨으니까.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혜리? 통장? 집? 제 수술비로 모아둔 3천만 원이 든 통장이 사라진 게 그때쯤이었거든요. 저는 앞뒤재지 않고 안방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 내 수술비 통장 당신이 가져갔어? 혜리는 또 누구고? 제 고함에 남편은 당황하기는커녕 오히려 당당하게 전화기를 내려놓더니 저를 쏘아보더군요. 그래, 내가 가져갔다. 왜? 너 어차피 암 걸려서 죽을 날 받아놓은 거 아니야? 그 돈 너 수술한다고 써버리면 아깝잖아. 내가 그 돈으로 우리 혜리 명품 가방 하나 사줬다. 불만 있냐?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툭 끊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25년 동안 국밥 육수 냄새 맡으며 손톱 밑에 때가 끼도록 일한 대가가 고작 내 연녀 가방값이라뇨. 저는 소리를 지르며 남편에게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제 어깨를 가볍게 밀쳐냈고 저는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야, 정선이, 너 이제 진짜 꼴도 보기 싫다. 신내나는 네 몸뚱어리 보면 토가 쏠려. 좋게 말할 때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나가. 안 그러면 나 진짜 너 어떻게 할지 몰라. 그 인간 눈빛이 정말 진심이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사랑했던, 아니 사랑한다고 믿었던 그 남자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눈에는 살기가 등등했고 마치 제가 자기 인생의 거대한 장애물이라도 되는 양 경멸하는 표정이었죠. 저는 그날 밤 쫓겨나기 직전까지 안방 금고 앞에 서서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평소 남편이 이건 내 명줄이고 애군을 막아주는 복주머니니까 절대 손대지 말라며 신주단지처럼 모시던 금고였죠. 워낙 미신을 잘 믿는 인간이라 그러려니 했었는데 갑자기 저렇게 돈을 물 쓰듯 쓰고 다니는 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래, 죽자. 다 같이 죽어보자. 저는 싱크대에서 식칼을 꺼내들었습니다. 그 인간 잠든 사이에 확 저질러버리고 저도 따라 죽을 생각이었죠. 그런데 칼날에 비친 제 초라한 얼굴을 보니 갑자기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내가 왜 죽어? 내가 저런 인간 때문에 왜 내 인생을 여기서 끝내야 해? 저는 칼을 내려놓고 남편이 술에 취해 골아떨어진 틈을 타 안방 금고로 향했습니다. 남편이 잠꼬대로도 읊조리던 번호. 지민이 생일도 아니고 제 생일도 아닌 그 인간이 제일 좋아하던 노름판 숫자를 조합해 금고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문제의 낡은 복주머니를 꺼냈죠. 그저 부적이나 들어있을 줄 알았던 그 주머니를 여는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거기엔 번쩍이는 골드카드 한 장과 함께 꼬깃꼬깃 접힌 영수증 하나가 들어있었거든요. 그 영수증을 펼쳐본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게 정말이야? 오창식, 너 정말 이랬던 거야? 그 영수증에 찍힌 숫자는 제가 국밥 장사를 수십 년 해도 만져볼 수 없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액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로또 1등 당첨금을 수령했다는 은행의 확인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그 새벽 저는 안방 거실 바닥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든 그 종이 한 장이 너무 무거워서 제 가녀린 손목이 다 꺾일 것 같더군요. 28억 4천만 원. 0이 몇 개인지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짚어보는데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25년 동안 하루에 12시간씩 가마솥 앞에서 고기를 썰고 국밥을 날라도 제 통장에는 늘 빚 갚고 남은 몇백만 원이 전부였는데, 이 인간은 제 뒤통수를 치고 이미 그 어마어마한 돈을 챙겨두고 있었던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건 그 영수증에 찍힌 날짜였습니다. 제가 목에 멍울이 잡히는 것 같다고, 몸이 예전 같지 않다며 병원 한번 가봐야겠다고 처음 말했던 바로 그 주였어요. 걱정은커녕 재수없다고 소리를 지르던 그 인간이 속으로는 그 엄청난 돈을 어떻게 숨길지 궁리하며 이 복주머니를 금고 깊숙이 밀어 넣었을 걸 생각하니 치가 떨렸습니다. 잠시 뒤 저는 술 기운에 취해 코를 골아대는 오창식의 얼굴을 내려다봤습니다. 예전엔 저 코골이 소리가 고단한 가장의 잠꼬대 같아서 안쓰러웠는데 이제는 그저 도살장 앞에 짐승 소리처럼 혐오스럽더군요. 당장이라도 저 인간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깨워 내 돈 내놔! 라고 소리를 지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참았어요. 지금 여기서 터트려봤자 법도 모르는 제가 저 영악한 인간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저 인간 성격에 이거 내 개인 재산이야. 너랑 상관없어. 라며 돈을 다 빼돌려 숨겨버리면 그만일 텐데요. 저는 조용히 휴대전화를 꺼내 그 로또 영수증과 VIP 골드카드를 앞뒤로 선명하게 찍었습니다. 혹시 몰라 통장 수령 내역이 적힌 종이에 작은 글씨 하나까지 다 담았죠. 그리고는 주머니를 처음 있던 그대로 아주 세밀하게 각도를 맞춰 금고 안에 다시 넣어두었습니다. 금고 문을 닫고 안방을 빠져나오는 제 발걸음은 소리 하나 나지 않았습니다. 25년 동안 남편 잠 깨울까봐 조심조심 다니던 습관이 이런 데 쓰일 줄은 몰랐네요. 집에서 쫓겨난 그 밤, 저는 갈 곳이 없어 근처 고시원 방 하나를 겨우 잡았습니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그 좁은 방에서 저는 제 딸 지민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민이는 아빠의 외도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그저 엄마가 집을 나왔다는 소리에 한 걸음에 달려왔더군요. 엄마, 이게 다 뭐야? 목에 붕대는 왜 이래? 아빠가 정말 이랬어? 지민이는 제 몰골을 보고는 고시원이 떠나가라 울었습니다. 저는 울지 않았어요. 아니, 눈물이 말라버렸다는 게 맞겠죠. 저는 지민이 손을 꼭 잡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민아, 엄마 안 죽어. 아니, 못 죽어. 저 인간들이 우리 돈으로 호의호식하면서 우리 비웃는 꼴 엄마는 절대로 못 봐. 네가 엄마 좀 도와줘야겠다. 지민이는 제 이야기를 듣고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딸은 저보다 똑똑하고 야무졌거든요. 지민이는 그날부터 아빠의 뒤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그 골드카드로 어느 호텔에 드나드는지, 내연녀 해리에게 어떤 선물들을 사다 나르는지 하나하나 기록했죠. 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다음 날 바로 제가 평생 몸담았던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암 환자라는 게 소문이 났는지 시장 사람들은 저를 보자마자 안타까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눈총을 다 견디며 제 가장 친한 친구이자 시장통의 정보원인 박 여사를 만났습니다. 박 여사, 나 좀 도와줘. 오창식 그 인간 요즘 돈 쓰고 다닌 적 없어? 떡을 돌렸다거나 술값을 냈다거나 하는 일 말이야. 박 여사는 제 물음에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무릎을 탁 치더군요. 어머, 선이야. 너 그거 이제 알았어? 석 달 전인가? 오창식이가 갑자기 시장 사람들한테 찰떡을 돌렸잖아. 자기가 이번에 투자한 게 대박이 났다나 뭐라나 하면서. 그때 떡집 김씨네한테 카드 말고 현금으로 30만 원을 한꺼번에 줬다니까? 내가 그거 보고 오창식이가 웬일이냐 했었지.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떡집 영수증. 그게 바로 남편이 당첨금을 수령하기 전후로 이미 수익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그리고 그걸 숨기려 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었거든요. 저는 박 여사의 손을 잡고 부탁했습니다. 남편이 어느 호텔 식당에서 혜리랑 밥을 먹는지, 혹시 집을 새로 구했다는 소문은 없는지 시장 인맥을 다 동원해달라고요. 며칠 뒤 박 여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이 강남의 한 신축 오피스텔에 혜리의 명의로 집을 한 채 구했다는 정보였어요. 그것도 모자라 매주 주말마다 어느 호텔 스위트룸에 드나든다는 구체적인 장소까지 알아냈죠. 저는 지민이와 함께 그 호텔로 향했습니다. 목이 욱신거리고 숨이 가빠왔지만 정신력으로 버텼습니다. 호텔 로비 한 구석에서 숨을 죽이고 기다린 지 3시간째였을까요? 멀리서 남편 웃음소리가 들리더군요. 혜리야, 이번에 산 가방 마음에 들어? 다음번엔 아예 차를 한 대 뽑아줄게. 너한테는 외제차가 어울려. 남편은 제가 평생 구경도 못 해본 비싼 브랜드의 쇼핑백들을 양손 가득 들고 있었고, 혜리는 그 옆에서 여왕이라도 된 양 거드름을 피우며 걷고 있었습니다. 25년 동안 제가 국밥 그릇을 닦으며 모은 돈을 빚 갚는 데 쓴 그 손으로 이제는 내연녀의 비위를 맞추느라 정신이 없더군요. 지민이는 옆에서 조용히 고성능 카메라로 그 장면들을 담았습니다. 두 사람이 호텔 카페에 앉아 다정하게 서로에게 케이크를 먹여주는 모습. 남편이 혜리의 손에 다이아몬드 반지로 보이는 것을 끼워주는 모습까지 전부요.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 밑바닥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오창식, 너는 지금 네가 가진 그 돈이 영원할 것 같지? 네가 버린 내 25년이, 내 굽은 손가락이 널 어떻게 끌어내리는지 똑똑히 보여주마. 그날 밤 저는 호텔 복도 끝 비상구 계단에 숨어 그들의 방 앞을 지켰습니다. 새벽 2시쯤 되었을까요? 남편이 담배를 피우러 나오려는지 방문을 살짝 열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그 인간은 아직 문 안쪽에 있는 혜리에게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말하더군요. 혜리야, 걱정 마. 그 할망구 아까 보니까 안색이 흑빛이더라. 갑상선암이라는데 그게 전이 되면 금방이야. 의사가 그러는데 수술 안 하면 몇 달 못 버틴대. 수술비도 내가 다 막아놨으니까 조금만 참아. 그 여자 죽고 나면 이 돈 다 우리 거야.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자기 아내가 죽기만을 기다리며 내연녀를 달래는 그 목소리. 하지만 저는 튀어나가려는 몸을 억지로 눌렀습니다. 아니, 오히려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지더군요. 그래, 오창식. 너는 내가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겠지. 하지만 어쩌니? 나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독한 여자거든. 저는 그 길로 고시원으로 돌아와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모은 모든 증거물, 로또 영수증 사진, VIP 카드, 시장 떡집 영수증, 호텔에서의 외도 사진, 그리고 남편이 제 수술비를 횡령했다는 정황들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변호사님, 이 돈 한 푼도 저 인간들 입에 들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저 인간이 숨긴 그 28억, 제가 25년 동안 국밥 팔아 지킨 제 인생입니다. 한 푼까지 다 말려 죽여버리고 싶어요. 변호사님은 제 자료들을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죠. 남편은 이미 로또 당첨금을 다른 계좌로 분산시키기 시작했고, 이혼 소송이 들어올 것을 대비해 철저하게 이 돈은 결혼 생활 중에 번 게 아니라 별거 후에 내 운으로 얻은 것이라고 주장할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이제 연극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련하고 곧 죽을 것 같은 암 환자 아내의 모습으로 말이죠. 남편이 안심하고 돈을 더 펑펑 쓰게, 그래서 그가 재산을 은닉하고 있다는 증거를 스스로 더 많이 남기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를 최대한 낮추고 당장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한 연기를 섞어서요. 지민 아빠, 나 너무 아파. 수술 안 하면 정말 큰일 난대. 제발 내 통장 돌려주면 안 될까? 나 살고 싶어. 수화기 너머로 남편의 차가운 비웃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 정선이, 너 아직도 안 죽었냐? 끈질기다, 정말. 돈 없어. 다 썼어. 그러니까 나한테 전화해서 구질구질하게 굴지 말고 죽을 때 되면 조용히 가라. 알았어? 전화를 끊은 뒤 저는 녹음기를 확인했습니다. 돈 없어. 다 썼어. 이 한마디가 나중에 법정에서 그가 재산을 은닉하고 아내를 유기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줄은 그 바보 같은 인간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그날 이후 저는 죽은 듯이 숨을 죽이고 때를 기다렸습니다. 오창식이 제가 진짜로 어디 산구석에 들어가 죽어가는 줄 알고 방심하도록. 변호사님을 통해서만 소장을 접수하고 연락을 철저히 끊었죠. 소송 서류가 오창식의 손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저는 고시원 골방에서 찬물을 삼키며 도끼를 채웠습니다. 암세포가 목을 죄어오는 통증보다 저 인간들의 파멸을 못 보고 죽을까봐 그게 더 무서웠거든요. 그렇게 석 달여의 지독한 준비 끝에 드디어 첫 번째 공판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법원 문 앞에 서서 휠체어에 몸을 기대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지민이가 뒤에서 제 손을 꽉 잡아주더군요. 법정 문이 열리고 저 멀리 화려한 옷차림의 오창식과 조혜리가 당당하게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저를 보며 비웃는 그들의 눈빛을 마주하며 저는 속으로 속삭였습니다. 어서 와, 오창식. 네가 만든 그 화려한 지옥에 온 걸 환영해. 석 달 만에 마주한 남편은 제가 알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제가 알던 그 비겁하고 찌질하던 오창식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졸부라도 된 양 온몸에 명품을 휘두른 괴물이 서 있더군요. 법정의 문이 열리던 순간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무거운 나무 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리는데 그 소리가 마치 제 인생의 막이 새로 열리는 소리처럼 들렸거든요. 저는 휠체어에 깊숙이 몸을 파묻고 코에는 산소호흡기 줄을 낀 채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실 고시원에서 법원까지 오는 내내 지민이가 제 낯빛을 보고 수백 번은 물었어요. 엄마, 정말 괜찮겠어? 그냥 내가 대신 나가면 안 될까?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연극의 주인공은 저여야만 했으니까요. 앙상하게 마른 손등에 핏줄이 서도록 휠체어 손잡이를 꽉 쥐었습니다. 물론 이건 제 변호사님과 상의해서 준비한 전략이었죠. 실제로 몸이 부서질 듯 아픈 것도 사실이었지만 오창식 그 인간을 방심시키려면 제가 당장이라도 숨이 넘어갈 것처럼 보여야 했거든요. 법정 안의 공기는 차갑고 딱딱했습니다. 저 멀리 피고석에 앉아있는 오창식을 보는데 화가 나다 못해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이 인간, 제가 시장 바닥에서 10,000원짜리 한 장 벌려고 발버둥 칠 때는 다 떨어진 잠바떼기만 입고 다니더니
오늘은 아주 번쩍거리는 남색 정장에 이태리제 구두까지 빼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조혜리가 아주 당당하게 앉아서 제 휠체어를 보더니 입술을 삐죽거리더군요. 어디서 연기야? 하는 그 눈빛. 지금 생각해도 소름이 돋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오창식 측 변호사가 아주 가관인 주장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 오창식이 얻은 로또 당첨금은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난 이후에 본인의 독자적인 행운으로 얻은 것입니다. 원고 정선희 씨는 이미 암성구 이후 가출하여 별거 상태였으며 이 돈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없는 피고의 특유재산입니다. 이 말을 듣는데 제 목소리가 안 나오는 게 한이 되더라고요. 별거? 제가 가출했다고요? 그 인간이 제 멱살을 잡고 쓰레기 봉투와 함께 복도로 내팽개친 걸 뻔히 알면서 어떻게 저런 거짓말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할 수 있는지. 오창식은 옆에서 아주 슬픈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기가 피해자인 양 코까지 훌쩍거리면서요. 하지만 제 변호사님은 여유롭게 미소를 지으며 서류 한 뭉치를 꺼냈습니다. 피고 측은 별거 이후에 로또에 당첨되었다고 주장하시는데 그럼 이 영수증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변호사님이 법정 대형 화면에 띄운 건 바로 제가 금고에서 찍었던 그 로또 당첨 영수증 사진이었습니다. 법정이 술렁이기 시작했죠. 오창식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하는 게 제 눈에 똑똑히 보였습니다. 이 영수증의 발행 날짜를 보십시오. 원고가 암 진단을 받고 남편에게 그 사실을 알렸던 바로 그 시기입니다. 두 사람이 한 집에서 밥을 먹고 원고가 아픈 몸으로 남편의 갈비찜을 하던 그 시기란 말입니다. 피고는 당첨 사실을 숨긴 채 아내를 유기할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오창식이 당황해서 옆에 있던 변호사 소매를 붙잡고 뭐라고 중얼거리더군요. 그러자 피고 측 변호사가 말을 더듬으며 반박했습니다. 그건 그냥 영수증일 뿐입니다. 실제로 당첨금을 수령한 건 별거 이후입니다. 그리고 피고는 그 돈을 이미 투자 실패와 채무 변제로 상당 부분 소진했습니다. 현재 남은 돈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뻔뻔함에도 정도가 있지. 그 28억을 벌써 다 썼다니요? 그때 제가 직접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목소리는 쇳소리가 섞여 갈라졌지만 법정 안은 제 목소리 하나에 집중했죠. 오창식 씨, 당신 시장 떡집 김씨네 기억나지? 떡 돌리면서 뭐라고 했어? 투자 대박 났다고. 나랑 같이 살 때 그 돈으로 잔치 열었잖아. 그리고 그 당첨금으로 조혜리라는 여자 오피스텔까지 사줬다고 당신 입으로 그랬잖아. 야, 정선이! 네가 뭘 한다고 지랄이야! 오창식이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를 질렀습니다. 재판장님이 엄하게 경고하며 그를 앉혔죠. 바로 그때 우리 쪽 변호사님이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피고는 돈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저희는 피고가 내연녀 조혜리 명의로 은닉한 강남 오피스텔 계약서 사본과 최근 3개월간 백화점 명품관에서 카드로 결제한 수억 원어치의 내역서를 확보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자신의 아내가 암으로 죽기만을 기다리며 내연녀와 나눈 대화 녹취록도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까? 법정 스피커를 통해 오창식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혜리야, 조금만 참아. 그 할망구 수술 안 하면 몇 달 못 버틴대. 그 여자 죽고 나면 이 돈 다 우리 거야. 그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지는 순간 장내는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재판장님의 미간이 깊게 찌푸려졌고 방청석에서는 세상에 짐승만도 못하네 하는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오창식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부르르 떨고 있었고 그 옆에 있던 조혜리는 갑자기 창피한지 가방으로 얼굴을 가리더군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재판 분위기가 완전히 저희 쪽으로 기울고 재산 은닉죄까지 거론되며
구속 가능성까지 나오자 조혜리의 태도가 돌변한 겁니다. 저기요, 재판장님. 저 할 말 있어요. 조혜리가 갑자기 손을 번쩍 들고 일어났습니다. 오창식이 당황해서 그녀를 쳐다봤죠. 저 오피스텔이랑 명품들 이 남자가 다 억지로 사준 거예요. 전 로또 당첨된 줄도 몰랐고 이 남자가 유부남인 줄도 몰랐다니까요. 저도 속은 거예요. 이 남자가 저한테 다 떠넘기려고 하는 거라고요. 그 말에 오창식이 눈을 부라리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 야, 조혜리! 네가 먼저 강남에 집 한 채만 있으면 소원이 없겠다고 꼬리 쳤잖아. 내 돈으로 명품 가방 휘감고 다닐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발을 빼? 어머, 이 아저씨가 미쳤나 봐. 내가 언제 그랬어? 당신이 나 좋다고 쫓아다니면서 돈 자랑한 거잖아. 나도 피해자예요, 재판장님. 법정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어제의 연인이 서로의 머리채를 잡을 듯이 달려들며 추악한 진실 공방을 벌이는데 그 꼴이 얼마나 우스꽝스럽던지요. 25년 동안 저를 속이고 병든 저를 내팽개친 그 대단한 사랑이 고작 돈 앞에서 저렇게 종이장처럼 구겨지는 걸 보니 가슴속이 뻥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휠체어에 앉아 그 광경을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오창식은 이제 거의 실성한 사람처럼 법정 바닥을 치며 울부짖더군요. 내 돈! 내 28억! 내가 어떻게 얻은 행운인데! 정선이, 이 독한 년아! 네가 다 망쳤어! 내 인생 돌려내! 그 인간은 제 이름을 부르며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죠. 그 인간의 인생을 망친 건 제가 아니라 본인의 끝없는 탐욕과 비겁함이었다는 걸요. 재판장님의 판결문 낭독이 이어졌습니다. 피고 오창식은 혼인기간 내내 원고의 헌신적인 뒷바라지로 경제적 이득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연히 얻은 재산을 은닉하고 투병 중인 배우자를 악의적으로 유기하였다. 이에 본 법원은 피고의 재산 은닉 시도를 엄중히 판단하여 로또 당첨금을 포함한 모든 공동재산의 80%를 원고 정선이에게 배당할 것을 명한다. 80%. 28억 원 중 20억 원이 넘는 돈이 제 몫으로 돌아오는 순간이었습니다. 또한 오창식이 해리 명의로 돌려놓은 오피스텔과 사준 물건들도 모두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통해 회수할 수 있다는 판결도 함께였죠. 오창식은 재판장 바닥을 치며 통곡하다 결국 바지춤을 붙잡고 경위들에게 끌려나갔습니다. 조혜리는 판결이 끝나자마자 인사도 없이 도망치듯 법정을 빠져나갔고요.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코끝에 걸린 산소호흡기줄을 가만히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깊게, 아주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법원 건물 밖으로 나오니 눈부신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지민이가 제 휠체어를 밀어주며 제 손을 꼭 잡더군요. 엄마, 이제 우리 수술하러 가자. 최고로 큰 병원에서 제일 좋은 의사 선생님한테 수술받고 우리 행복하게 살자. 저는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25년 동안 시장통 국밥 냄새에 가려져 있던 제 진짜 인생이 이제야 비로소 시작되는 기분이었거든요. 오창식이 울부짖었던 그 행운은 사실 하늘이 저에게 준 보상이었다는 걸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 폭풍 같은 재판이 끝난 지도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지금 딸 지민이와 함께 제주도 서귀포의 어느 조용한 마을에 내려와 있어요. 창문을 열면 비릿하지만 시원한 바다 냄새가 훅 끼쳐오고 마당에는 노랗게 익은 감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그런 곳이죠. 25년 동안 매일 아침 가마솥 육수 냄새에 찌들어 살던 저에게 이런 평화로운 냄새는 정말 낯설면서도 눈물나게 고맙네요. 재판이 끝나자마자 저는 지민이 손에 이끌려 바로 대학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암세포가 더 번지기 전에 수술을 받아야 했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조금만 더 늦었으면 목소리를 완전히 잃었거나 폐까지 전이 됐을 거라고요. 그 인간, 오창식이 수술비 한 푼 못 쓰게 통장을 뺏어갔을 때 정말로 제가 죽기를 바랐던 게 맞나 봅니다. 하지만 보란 듯이 저는 살아남았어요. 수술은 아주 성공적이었고 이제는 목에 붕대도 풀고 가벼운 산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해졌습니다. 많은 분이 궁금해 하시겠죠? 그 인간, 오창식은 어떻게 됐을지 말이에요. 오창식이 혜리라는 그 여자 명의로 돌려놓았던 강남 오피스텔이며 수천만 원짜리 명품 가방들, 제가 변호사님과 함께 사회행위 취소 소송을 걸어서 전부 다 환수했습니다. 조혜리요? 재판장에서 오창식 뒤통수를 칠 때부터 알아봤지만 돈줄이 완전히 끊기자마자 짐 싸서 야반 도주했답니다. 나중에 들리는 소문에는 그 오피스텔 보증금이라도 챙겨보려다가 법원 압류딱지가 붙는 바람에 길바닥에서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렸다더군요. 진짜 우스꽝스러웠던 건 오창식의 행방이었습니다. 그 인간 로또 당첨금 28억 중에 제 몫으로 80%를 떼어주고 나면 그래도 몇 억은 남았을 텐데 말이죠. 평소 노름 좋아하고 앞뒤 안 가리는 성격이 어디 가겠어요? 변호사 선임 비용에 해리한테 퍼부은 돈에 거기다 한탕 해보겠다고 남은 돈을 주식인가 뭔가에 다 쏟아부었다가 2달 만에 다 날려먹었답니다. 지난달에 제가 밀린 짐 정리를 하러 시장 근처에 잠시 들렀을 때였어요. 박 여사가 저를 붙잡더니 혀를 끌끌 차며 말해주더군요. 선이야, 너 오창식이 소식 들었니? 그 인간 요새 시장 뒤편 고시원 전전하면서 상인들한테 1,000원짜리 한 장만 빌려달라고 구걸하고 다녀. 엊그제는 우리 식당 와서 국밥 국물이라도 좀 남은 거 없냐고 징징대길래 내가 소금 뿌려서 쫓아버렸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묘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화가 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마음이 텅 빈 것처럼 아무 감각이 없었습니다. 돌아오는 길 시장 골목 끝에서 웬 꾀죄죄한 노숙자 하나가 쓰레기통 옆에 앉아있는 걸 봤어요. 6개월 전까지만 해도 번쩍거리는 남색 정장에 이태리 구두를 신었던 그 오창식이었습니다. 꼴이 정말 가관이더군요. 소매는 다 해지고 담배 찌든 내를 풍기며 누가 먹다 버린 빵 봉투를 뒤적이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 앞을 지나가는데 그 인간이 저를 알아봤나 봅니다. 갑자기 제 구두 앞코를 붙잡고 바닥을 기며 울부짖는 거예요. 선이야, 선이야, 내가 잘못했다. 내가 미쳤었어. 제발 나 좀 살려줘. 나 배고파 죽겠어. 선이야. 25년 전 제 손을 잡으며 금가락지 끼워주겠다던 그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고 그저 탐욕에 찌들었다가 다 타버린 재 같은 소리만 들렸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아이고 지민 아빠 왜 이래 하며 일으켜 세웠겠지만 저는 가만히 제 구두를 붙잡은 그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예전엔 그렇게 무섭게 저를 짓밟던 그 구두굽의 주인인데 이제는 제 앞에 엎드려 바들바들 떨고 있더군요. 저는 지갑에서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 그 인간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 인간의 눈을 똑똑히 쳐다보며 말했죠. 오창식 씨, 이거 먹고 가서 사람답게 사는 법부터 배워. 당신이 나한테 그랬지? 쉰내 나는 고물차는 폐차시켜야 한다고. 이제 보니까 폐차될 건 내가 아니라 당신 인생이었네. 그 인간을 뒤로 하고 돌아서는데 그렇게 발걸음이 가벼울 수가 없었습니다. 뒤에서 제 이름을 부르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이제 저는 제주도에서 지민이와 작은 국밥집을 다시 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남의 빚 갚으려고 억지로 끓이는 국밥이 아니라 우리 모녀가 즐겁게 살기 위해 그리고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따뜻한 진심을 전하기 위해 끓이는 국밥 말이에요.
가끔 마당에 앉아 바다를 보고 있으면 지난 25년의 세월이 꿈만 같습니다. 비록 몸에는 수술 자국이 남았고 손가락 마디는 여전히 굵지만 저는 지금 제 손이 참 예뻐 보입니다. 이 손으로 제가 제 인생을 직접 구원했으니까요. 여러분, 인생은 참 알 수 없죠? 28억 로또가 행운인 줄 알았던 누군가에게는 지옥행 급행열차가 되었고 죽음 문턱까지 갔던 저에게는 인생을 다시 살게 해준 선물 같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지금 당장 앞이 캄캄하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하늘은 정말로 견디는 자에게, 그리고 착하게 살아온 사람에게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답을 주더라고요. 저 정선이가 이제야 비로소 제 이름을 찾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 이 모습이 그 증거입니다. 네, 지금까지 제주에서 온 정선희 씨의 사연이었습니다. 2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남편의 빚을 갚으며 헌신했던 아내를 암에 걸렸다는 이유로 쓰레기처럼 내팽개친 남편, 그리고 그가 숨겼던 로또 당첨금이 결국 독이 되어 돌아온 기가 막힌 이야기였네요. 남의 눈에 눈물 흘리게 하면 내 눈에는 피눈물이 난다는 어르신들 말씀, 그게 틀린 것 하나 없네요. 이제 선희 씨는 제주도의 맑은 공기 마시며 딸과 함께 평생 행복한 국밥만 끓이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